네, 현재 시각 8시 28분 지나갑니다.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차라리 좀 시장이 좀 떨어졌다고 오후 들어서 좀 대기미소세 유입되면서 네. 좀 낙폭을 줄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제 결국 상승 반전했네요, 코스닥은. 예, 놀랍죠. 그리고 묘하게 또 2차 전지하고 또 초전도체제가 서로 무슨 네. 대체제처럼 움직이죠. 뭔가 좀 힘겨루기 양상이에요. 힘겨루기 예. 양상, 그런 양상이고 어제 유럽장도 그리고 미국장도 초반에는 우리 아시아 특히나 한국 서울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흐름이 나오나 싶었는데 네. 결국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밀려버려가지고 그 원인을 갖다 다 뉴욕 시황을 암만 뒤져봐도 잘 몰라요.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굳이 찾자면 국채금리 상승세, 국채금리 상승세,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의 어떤 약화, 위축, 예. 그리고 뭐 하루짜리 옵션 그 요즘 왜 화제가 되잖아요. 네네네. 만기 하루짜리 24시간 만에 만기 끝나는 거기에서 그렇게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나 봅니다. 그런데 또 선수들이 푸스로 그렇게 몰린대요. 그래 이제 그만큼 이제 뉴욕에서도 뭔가 이런저런 재료에 따라서 예. 하방 배팅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기면서 장중 변동성도 커지고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네요, 많아질 지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저는 YG 경제연구소 차영준 소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니 뭐 경기 연착륙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와중에 또 중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기업들 디폴트 위기설도 나오고 있고 참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중국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예, 중국 네. 문제에 대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기업이 규모는 중국에서 부동산 업계 한 5위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헝다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낯선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부동산 개발 회사거든요. 네. 개발 회사인데 최근에 그 프로젝트는 헝다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4배 정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정확한 팩트는 그들이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자 지급을 못하면 1차 부도를 내고 다음날 2차 부도를 내서 최종 부도 처리를 합니다만 중국은 30일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일 유예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달까지 그 이자 지급을 못하게 된다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죠. 일단 이에 따라서 그들이 발행한 9개 채권에 대한 거래가 중지가 됐고요. 이들의 총 부채는 우리나라 돈으로 255조 정도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된다라면 다양한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것이 그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라 누적된 문제가 터진다라는 네네.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짓고 있는 과정이지만 다 지어진 집도 저런 형태로 저렇게 시멘트만 있는 상태의 집들이 많습니다. 중국 부동산의 두 가지 특징인데요. 하나는 보유세가 없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저것을 이제 제가 이제 사게 되면 저런 상태로 사고 만약에 제가 세입자를 드리면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태로 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중상층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집들을 몇 채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안 줘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부의 기대할 수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비견한 예로 2015년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한 부동산 문제가 처음 불거졌고 이 여파가 미국의 수출 둔화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수출 둔화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미국과 우리나라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빠졌었던 저 지금 지표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한 10% 빠졌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으로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2015년과도 15년 상태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1년 정책 금리인 MLF 금리를 0.1%포인트 낮췄거든요. 21일 날 이제 LPR 금리가 발표됩니다. 근데 보통 MLF 금리가 낮추면 같이 맞추기 때문에 네. LPR 금리도 낮출 것으로 다음 주에 이제 기대되고 있는 상황. 중국은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는 시진핑 주석의 첫 그 취임 거성이 우린 공동부유였는데 네. 이제 공동부유보다는 부동산을 살림으로써 중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제 처해 있고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부동산과 경기 둔화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들만의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하겠습니다만 연결고리는 수많은 중산층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파산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들의 소비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중국의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아직은 이제 다음 달까지 이제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방안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야 되는 하나의 요소가 등장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무게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뭐 중국은 공식적인 통계치 내지는 뭐 이런 거 하고 실제하고 늘 다를 수가 있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며칠 전에 청년 실업률 발표도 예, 안 했잖아요. 발표 자체를 예. 갖다 이제 안 하겠다 예. 해버렸고. 근데 지금 얼핏 들리는 얘기로는 미분양된 아파트가 1억 채라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부동산을 살리죠? 이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적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이제 뇌관들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네. 거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처럼 버텨왔었던 중국 경제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가끔 뭐 유튜브 보면 황당한 유튜브 있죠. 유령 도시 같은 경우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이 우리랑 좀 달랐기 때문에 버텨왔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MLF 금리라든지 LPR 금리는 인민은행이 이제 정하는 금리입니다만 지금 부동산 대출은 두 군데서 나갑니다. 첫 번째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에서 나가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사채는 아닙니다. 그냥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는 지방 정부가 또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라면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서민 금융의 악화 이런 부분들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버텨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호흡기까지 좀 떼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거래했죠. 중국은 빈집이 많다, 유령도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왔었던 중국 경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헝다이어서 이런 것까지 이제 불거지게 되면 일단 그 후폭풍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중국은 그런 와중에 사실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간밤에 나온 소매 지표 자체도 좀 좋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준이 고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거고 어쩌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시각에 또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 뭐 소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유가도 좀 최근에 들썩거리지 네.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CPI에 대한 수치를 봤을 때 작년에 9라는 숫자를 봤던 거에 대부분 유가 부분이었는데 이제 유가도 다시 80달러 부근으로 움직이게 되면 CPI가 쉽게 안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거죠. 문제는 저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지금 현재 이제 국채금리, 회사채 금리의 변동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국채라든지 회사채 금리가 더 낮거든요. 그런 구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국채라든지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받는 부담이 이제부터 커진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회사채 금리가 4%대에서 국채금리가 4%대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기업들의 압박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무디스가 피치에 이어서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락 경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기존에 이제 피치사가 내렸었던 것은 10개의 중소은행이지만 무디스가 얘기하는 것은 그 투자은행이거든요. 네.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투자 등급을 내릴 수 있다. 그들의 등급이 미국보다 신용 등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조달 금리가 올라가죠.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기업을 압박하는 거고 하나는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미국의 증시가 기술주에 빠진다, 이건 그들만의 어떤 저는 리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신흥국으로 갖고 올 수 있는 후폭풍을 생각하게 된다면 저도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이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후폭풍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단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문제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뜻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 외국인들이 돈을 빼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극단론까지 흘러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무디스가 경고한 그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락 경고 이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거시경제를 보신다면 염두에 두셔야 될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 저게 요즘 시장에 핫한 어떤 뭐 이슈가 되고 변수가 됐습니다만 자 어쨌든 저 금리 오르는 날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고 그런 차원인데 저거하고 또 중국하고도 또 결국 연결하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중국도 지금 이 와중에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네. 달러 위안 환율이 지금 뭐 다시 정고점 열고 이렇게 약세로 가니 이걸 개입을 하려니 달러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팔 달러를 또 미국 국채 팔아서 조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뭐 우리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충분히 뭐 개연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죠. 소장님이나 저나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낸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확증은 없지만 심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죠. 있는 네.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측면이고 이러한 고리들이 지금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그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주식 시장이 고공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국채 금리가 단순하게 기술주들의 하락이 아니라 기술주들의 조정을 받고 싶었었던 어떤 트리거를 이들이 마련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이러한 이유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문제 삼을 수 없는 그런 형국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조정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미국의 그 주요 지수들 차트를 예. 한번 일봉을 봤어요. 예. 근데 일봉 차트를 보면 완연히 지금 하락 추세대를 만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요 며칠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8월 내내 빠진 것들을 보면 차트상 보시면 하락 추세대가 그려집니다. 저는 그게 좀 무섭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긴 하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대에 있는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우리나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보려는 시각들이 팽배해졌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트렌드화된 상황이다라고 보니까 이러한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잦아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추세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다들 조금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보이죠. 원래 단기로 하시는 분들 항상 있긴 했습니다만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중론으로 뒤에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로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좀 뭐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중국 방문해서 뭐 환대를 받다시피 하고 했는데 왜 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렇게 저렇게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가 아마 지금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은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좀 사달라 하는 얘기하러 갔다가 그게 좀 잘 안 되니 그다음 또 우리 수순을 생각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 행정명령 나와가지고 투자도 하지 마. 뭔가 규제 쪽으로. 예, 기술은 뭐커녕 이렇게 되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험한 소리 나왔잖아요. 뭐 독재자 내지는 뭐 중국 시한폭탄. 아유 좀 저 둘이가 저러니까 힘드네요. 지금 대만의 부통령이 하노이 그 유일한 남미 수교국이거든요. 대만하고. 네. 거기 대통령 취임식을 미국을 2번 거쳐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갔다가 다시 뉴욕 거쳐서 좀 돌아오는 거거든요. 원래 직항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2번이나 거쳐갔다라는 거. 이것도 지금 그거에 따라서 중국도 반발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지금 유력시되는 분이에요. 그 부분을 왜 뉴욕을 2번이나 미국을 2번이나 경유시켰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도 한번 우리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의 견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참고가 되네요. 뭐 밥도 안 주고 쫓아냈다는 말도 있다는데 그때도 보면 저 보좌진들하고 이렇게 베이징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꼭 환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중국 쪽 이슈, 뭐 미국 쪽 이슈 다 체크를 해봤는데 어제 국내 증시 얘기도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게 이 대기 매수세가 꽤 있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두 차트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확히 120일 이동평균선을 부딪히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네. 차트상으로 보면 깔끔합니다. 예. 120일 이동평균 부딪혔고 올라가 깔끔한데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묘한 차이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주도하고 있기 네. 때문에 2차 전지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는데 코스피는 이미 그저께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어제는 이제 2,500이라는 절대 레벨을 올라왔죠. 거기에다가 2,480 근방에 있는 200일선. 네. 거기서 올라왔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는 네, 코스피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왔고 네. 코스피는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오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좋아 보이죠.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바닥을 잡고 바닥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제 밑꼬리를 달았던 것이 오늘 과연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그러게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저기 한번 이달 들어서 한번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주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매기가 쏠렸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2차 전지 위주로 2차 전지 위주로. 매수가 네. 좀 들어온 상황이고 현재 지금 뭐 삼성전자를 샀다라고는 합니다만 금액 자체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이제 순매수인데 네. 순매수를 한 것은 한 8천억 정도 되지만 저희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자금들 네네네. 그건 순매수는 안 잡히거든요. 사고팔고가 잡히니까 그게 이제 2차 전지에 많이 개인분들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지 뭐 요새 반도체 사랑들을 좀 보고 있고 기관들은 지금 좀 여력들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기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러니까 이달 초부터 벌어진 건데 ETF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정 펀드 여기 2차 전지와 반도체 ETF에서 자금이 오히려 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내가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네. 이 업종을 사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이미 조금 발을 빼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거기서 트레이딩하는 자금들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저건 이제 순매수로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좀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자금은 2차 전지에 머물러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코스닥에서 보면은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개인들이 샀던 게 아니라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매수를 해서 뭔가 이게 수급 주체 좀 손바뀜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뚜렷하게 이들이 그 순매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제 증권가의 전원이죠. 이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거 쇼커버링. 아니겠나. 그러니까 공매도 쳤던 것에 대한 환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겠나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그 주체에 대한 논쟁은 네. 여러 가지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10만 원과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기준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120만 원을 뚫어주기 전까지는 이들이 어떤 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방향. 어제 갑자기 2차 전지가 또 이렇게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네. 뉴스들을 저도 보니까 특별하게 뉴스가 잡히는 건 없고 오직 수급 논리만 좀 잡혔고 상대적으로 보면 뭐 초전 이제 제가 빠지니까 그쪽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또 그렇게 또 논리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2차 전지가 이제 올라갈 때는 다른 테마주들이 안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어온 섹터가 2차 전지기도 하니까 그렇죠. 뭐 지금 새로운 신산업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포트폴리오에 못 담았던 분들은 또 이렇게 가격 조정 보일 때 사실 담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좀 들어온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죠. LFP 배터리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중국이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LG 엔솔이 오히려 중국과 합작 기업을 중국에 지금 네네네. 지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2차 전기차가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소식들. 이런 소식들은 지금 시장에 반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전기차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요? 전기차 재고가 지금 전기차하면 일주일이면 봤습니다. 전기차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는 시대가 있거든요. 어디 브랜드요? 모든 브랜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테슬라도?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는 가격을 할인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테슬라는 가격을 할인시켰다라는 것은 그 일부 모델에 대해서 그렇죠. 만 달러 가격을 정도. 할인시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한때 테슬라는 시가를 바라봤던 그런 뉴스인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전기차 재고에 대한 뉴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실리콘 응급제 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주전자재를 어제 보면 실리콘 응급제를 팔고 있는 일부 고급 모델이 오히려 좀 덜 팔리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실리콘 응급제가 앞으로 갈 방향 많아요. 근데 고급 배터리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근데 지금은 가격 경쟁이 있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좀 싼 배터리를 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뒤로 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미묘한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이익이 나는 시점도 조금 우리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당연히 좋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게 그 무조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유율 자체도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미묘한 변화도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대한민국에서 당분간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십시다, 차 소장님. 네. 어쨌거나 더 길게 얘기해서 방송 진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패널분도 그렇고 2차 전지 길게 얘기해서 좋을 거 없습니다. 네. 알아서들 다 잘 하시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초전도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세요? 어제 뭐 네이처지가 또 한 방 날렸던데. 정말 뉴스에 네이처는 조금 느낌이 세하죠. 뭐 뉴스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서남 기준으로 보는데 서남 기준으로 이틀 올라오는 상황에서 어저께 이제 그저께까지 네. 서남이 이틀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많은 분들이 초전지가 있다 뭐 이런 또 논리로 또 많이 설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개파락한 이후에 하한가를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네이처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오늘 또 보니까 또 일부 학자들 분들이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학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뭐 거부하는 뭐 그런 과학계 풍토를 들면서 네.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초전도체가 정말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익을 볼 확률은 제가 볼 때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게 이제 실용화 단계로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연구 개발이 있어야 되고 그 연구 개발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특허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정말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있던 없던 아직까지는 뭐 있다라고 믿는 분도 있고 없다라고 이제 단정 지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학자가 아닌 이상 뭐라고 결론 내드리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주식 시장에서 주식만 놓고 본다라면 테마주의 성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초전도체 실체에 볼 떠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테마주의 영향이다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2,505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도 어제장에서도 사실 2,500선은 사수한 상황인데 오늘도 2,500선이 지지되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면서 추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79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66,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47,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1.5%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에서는 76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I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60만 8천 원이고요. LG화학은 1.7% 하락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세가 예상되고요. 현대차, 네이버 모두 1%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여줬는데 특히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이어졌었죠. LNF 오늘 호가에서는 2.6% 약세가 예상되고요. 포스코 DX도 1.7%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0.6%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32만 원이죠. 에코프로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1만 7천 원이고 오늘 호가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흐름이 좋아요. 지금 사실 셀트리온도 지금 오늘 호가에서는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5%대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5만 1,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7만 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좀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룹주의 강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5%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 합병 절차 본격 돌입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크에 따라 뭐 글쎄요 계속해서 좀 공시 흐름은 좀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강세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종목 모두 좀 호가에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뭐 오늘 시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또 약세 출발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뭐 종목들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죠. 지금 뭐 어쨌거나 2,500 그리고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2,480 근방에서의 지지력 이 부분이 한 번 더 이렇게 확인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기 그리고 이 뭐 저기 테마 내지는 순환매 이 돌아가는 부분은 그날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렇죠. 그 테마들 형성해 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대단하죠. 봐요. 이게 예. 어떤 테마가 이렇게 확 늘어날지는 정말 오리무중인데 이게 뭐 특정 유튜버의 어떤 뭐 영향력인지 아니면 뭐 요즘 뭐 다양한 뭐 소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한번 형성되면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빠르게 전파되면서 네.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현상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테마주들이 점점 슬림화되고 그런 슬림화되고. 것들이 슬림화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 날카로운 테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의 테마는 좀 두리뭉실하게 이것저것 테마들이 좀 있었고 관련주들이 그 관련 테마들이 몇 개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 딱 아주 작은 섹터에서 테마주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상당히 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내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뭐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걱정 안 하시니까 무조건 이제 빨리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접근하니까 어쨌든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아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배터리가 양극재만 갖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음극재도 필요하고 한때 뭐 동박 관련해서 네. 또 한번 대박 난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또 잊혀졌지만 그게 또 없이는 또 안 되는데 네. 어제장 오늘장에서 다루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제 또 음극재 안 건드리겠습니까? 실리콘 양극재로 음극재. 이만큼 했으면 또 음극재를 또 건드려야죠 또.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돌아가면서. 다음에 뭐가 움직인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또 움직이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반도체 후공정들이 또 움직였죠. 후공정도 움직였죠. 이스페타시스랑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움직였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23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어제 또 후공정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2차 전지에서의 하나의 테마, 반도체에서의 하나의 테마 이걸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라든지 다른 쪽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셀트리온 합병 관련해서는 어제만 해도 시장은 별로 반응 못했어요. 오히려 주가를 많이 빼버렸어요. 예. 이게 지금 합병 과정에 대한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분위기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글쎄요, 뭐 저게 이제 호가가 아직 뭐 한 5분 가까이 남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사가 공이 저렇게 호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긴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 받을 게 지금 2억 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 합병을 하겠다라는 것들 저게 호재냐 악재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사주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주주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약간의 색안경 끼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저것도 하나의 테마를 형성함으로써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지금 뭐 시장의 현상이 저렇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서 뭔가 이 바이오 가지고 뭘 또 꿈틀거리겠다는 그 조짐이 자꾸 보이죠. 바이오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예. 뭐 다양한 우리가 요즘은 뭐 암 정복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ETF 자금이 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급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할 거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최근에 바이오였거든요. 8월 한 달에도 바이오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또 이런 힘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또 하나 생기지 않을까. 바이오 쪽들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유럽에서는 지금
횡재세 거두겠다라고 얘기하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보면 정유회사,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네. 바이오도 지금 횡재세 걷겠다고 횡재세 할 정도니까, 걷겠다. 그럴 정도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이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좋다. 이것도 우리가 미뤄 짐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자 같은 데는 진짜 제가 봐서는 횡재세 거둬야 됩니다. 별로 그렇습니다. 효과도 없는 백신 가지고 대박을. 근데 저기 바이오는 아닙니다만 오스템 임플란트는 왜 자진 상폐죠? 그거는 어차피 뭐 대주주가 자진 상폐하겠다라고 어차피 했기 때문에 예정된 예정돼서 이제 공개 매수까지 했었던 거고 네. 문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덴티움에 대한 거거든요.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사라지니까 예. 저도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공개 매수하니까 펀드 입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라지니까 임플란트 쪽에서는 덴티움을 끼워넣을 거야. 덴티움을 보시죠라고 덴티움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방송에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덴티움의 주요 영업사원들이 다른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치과 의사분이 좀 그런 것들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덴티움이 과거처럼 영업이익을 내기 좀 어렵다. 그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방식들을 보면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임플란트도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도 여러 가지 좀 퍼지면서 의사분들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기술을 동시 습득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한두 개의 임플란트만 가지고 영업을 했었다라면 이제 치과 의사분들이 다양한 임플란트를 어떻게 보면 공동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라는 측면을 보면 임플란트라는 게 단순하게 뭐 우리가 뭐 A를 뺐다가 B를 끼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를 그 노하우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신규를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하나만 갖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했다면 이제 다양한 임플란트도 싸게 들어오니까 의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만 배우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네. 시장이 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화이자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드렸는데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정확히 팩트와 관련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양시장 또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3%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투자 심리도 좀 상당 부분 위축이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상황이었고 오늘 양시장도 하락 출발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 떨어집니다. 2,494포인트고요. 코스닥도 1% 약세입니다. 877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2,500선을 좀 사수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출발 자체는 지금 2,500선을 내주면서 2,490선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이고요. 이 낙폭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낙폭이 더 확대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1% 하락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66,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48% 떨어집니다. 532,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112,3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8% 하락입니다. 766,0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약보합권으로 55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48% 떨어집니다. 599,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2% 하락이죠. LG화학도 1.3% 떨어지면서 573,000원이고요. 현대차도 0.7% 떨어지고 있습니다. 183,400원. 네이버가 2% 약세네요. 21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전 종목의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주들이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관련해서는 앞서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합병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셀트리온 5.6% 상승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흡수합병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4.7% 올라갑니다. 81,4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넘게 올라갑니다. 69,000원.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 하락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갑니다. 1.2% 상승으로 78,300원이고요. SK 바이오팜도 올라갑니다. 0.68%, 0.7% 상승 보여줍니다. 8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쪽 섹터에서는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에코프로비엠이 0.7% 떨어집니다. 31만 5,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8% 하락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앞서 보셨죠. LNF가 3.9% 약세 21만 8천원, 포스코 DX가 1.6% 하락으로 3만 700원. 사실 LNF하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빠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HLB가 0.9% 올라갑니다. 3만 55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2.9% 하락합니다. 11만 5,800원. 펄어비스가 1.6% 약세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자 보셨죠? 4.7% 올라가고 SM이 3% 하락으로 12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강세를 나타내는 섹터 화장품이네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1.2% 올라갑니다. 12만 4,700원이고 아모레주도 3% 강세. 자, 그리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2% 넘게 올라가고요. 뷰티스킨도 6% 강세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화장품이 15% 급등 중이고요. 리더스 코스메틱도 5% 강세고요. 마녀공장도 11% 급등을 보여줍니다. 청담글로벌, 제이존 코스메틱 모두 4%에서 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흐름도 좋아요. 지금 보니까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HDC, 신세계 종목들, JTC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지노 관련주 볼게요. GKL 지금 0.68% 올라가고 파라다이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텍, 롯데관광개발, 코텍이 오늘 3.6%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425억 원, 3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46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65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407억 원, 238억 원 각각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2원 하락한 1,34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자체는 그동안 사실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죠. 조금 네. 다소간의 숨고르기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간에 묘하게 그래도 상관관계는 이어지고 있는 게 어제 뉴욕장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막 치솟고 있던 미국채 수익률이 또 이렇게 오후에 장 막판에 막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이제 국채 쪽으로 좀 매수가 몰리는 거. 네. 국채 금리 또 떨어지니까 달러 강세도 살짝 제동이 걸리고 그런 영향이 있고 지금 이제 중국도 위안화 더 추가 약세에 대해서 뭔가 좀 제동을 거는 양상이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도 1,340원 일단 받고 당장 50원, 60원 가자 하기에는 또 버겁고 하니까 한번 또 이 정도 되면 또 매물이 나올 만도 한 레벨이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네. 그래요. 그럼 지금 시장 오늘 보니까 또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 좋고 사실 최근에 보면 테마주 섹터별 순환매가 굉장히 또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죠. 모습인데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그 단체 건강 허용 이후에 이제 그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계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들 중국 비중이 있는 좀 기업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화장품들이 다 오늘 하나의 테마를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연우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용기 만드는 회사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화장품이 오늘 하나의 강력한 테마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하나투어 호텔신라들이 좀 따라가는 형국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화장품이 하나의 오늘은 강력한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색조나 우리가 이제 종합 화장품이나 그 ODM이나 이런 걸 가릴 것 없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화장품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 움직임 오늘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잠깐 좀 짧게 말씀드리면 포스코 인터를 한번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그 오늘 고점을 뚫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유일하게 포스코 인터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가 지금 현재 2.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게 고점을 뚫어주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지금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포스코 인터는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뚫어주게 되면 또 하나의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이 2차 전지에서는 기준점을 포스코 인터로 놓고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 HMM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세계 5위 해운사가 독일의 하팍로이드요. 예. 예, 그런데 HMM 인수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또 주가는 흐름이 좋네요. HMM을 인수한다. 그쪽 예. 독일 회사가. 그렇죠. 네. HMM 그 인수전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의외로 지금 흥행에 성공할 예, 것으로 예.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한 5개 정도 회사가 참여 검토라든지 네네.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자가 많아지면 지금 하림하고 동원, LX. 예.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업체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면 하팍로이드. 이게 굉장히 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지금 그 글로벌 물동량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수출 데이터가 각각 20%씩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운임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HMM이 갖고 있는 위상을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눈독을 들일만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국이 이들이 이제 뭐 그냥 뭐 들러리 서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판이 커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단기적인 흥행은 가능하고 시세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엔터주도 많이 언급됐는데 엔터주가 조금 이제 또 못 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 엔터주들이 조금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엔터주는 하반기 때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조금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할 걸로 봤는데 네. 한 120점 맞을 걸로 봤는데 한 110점 정도 맞았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도 여전히 지금 뭐 새로운 그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 그다음에 들어오는 멤버들 있고 H2K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한 것들이 조금 좀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H2K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거기서 수익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하나의 가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데뷔시키겠다라는 게 현재 지금 보관이에요. 그대로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그동안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좀 증권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유형자산으로 잡아가지고 감가상각 처리한다라고 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일회성 비용을 떨어버렸어요. 자, 이게 어떤 차이냐면 앞서 제가 120점 맞을 거를 봤는데 110점 맞았다라고 한다라면 예. 감가상각으로 떨었으면 120점이 나왔을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일회성 비용으로 떨어버리니까 비용이 단순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110점이 나온 거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반등이 좀 나타난 거예요. 이게 회계가 이제 우리 성장주들에 대한 회계 논쟁인데 어찌됐든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비용을 어떻게 떠느냐, 나눠 떠느냐, 한 번에 떠느냐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뭐 엔터주들 어제 올랐었던 부분들의 반락들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이쪽에 대한 관심들은 있고 시장의 변동성들은 있는 상황이죠. 안타까운 이제 게임주죠. 게임주들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엔터주들은 여전히 고공에서 이렇게 계속 출렁출렁거리는 모습들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막 처리 재밌게 해주셨는데 그냥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샀던 그 단가 생각해서 13층에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하셨는데 뭐 13층이야 좀 이렇게 그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만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 8층 9층은 걸어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회복이 안 되네요. 8층, 9층이 아니라 지금 60층인데 90층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60 표현을- 6층에서 9층이 아니라 6층에서 9층이 아니고 60층에서 90층까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 그 거예요. 비유가 더 정확하시네. 예. 그게 더 맞겠네요. 예. 특히 이제 뭐 정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한 20층 쉽게 뛰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진호 소장님은 천천히 걸어가셔야 되니까 아니 뭐 농담이고요. 어쨌든 상당히 이제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15일 날 여러분 네. 뉴스를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고가 역대 최고치로 좀 다시 갱신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이제 HBM만 바라보고 네네네. 재고가 소진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 수출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쌓였던 그 디램에 대한 재고가 소진됐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을 결산하고 15일 날 나온 거 보면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판매되는 양보다 지금 현재 감산을 삼성전자가 안 했잖아요. 실질적인 감산이지 공장을 돌리고 있으니까 네. 이 느리게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쏟아지고 있는 반도체보다 팔리는 양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재고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세법이 복잡해요. 지금 지금 노광 장비 업체의 지분을 팔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신규 매수하겠다, 뭐 다른 거 M&A 나오는데 삼성전자 지금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미국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그 환율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비용이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린 재고가 쌓인다라는 것은 운전 자본이 늘어난다는 거죠. 재고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비용을 삼성전자가 오롯이 떠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 돌아가는 거, 100조의 현금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 그렇게 잉여 현금이 많지는 않아요. 100조라는 돈은 삼성그룹 자체를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고,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라면 숫자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 현금을 좀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진짜 올라가는 종목이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인데 왜 카지노 쪽에서도 보면은 여러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코텍은 그 머신 기계 만드는 모니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코텍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카지노 가면 이렇게 땡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신, 땡기는 거. 예. 네. 그 앞에서 막 화려하게 하는 예. 그 모니터 만드는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해외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아니 윈 리조트에 다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깔기 시작하면 이게 한 가지 이제 축축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한 가지 특징은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과 더불어서 저렇게 이제 카지노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코텍 같은 경우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오늘 뭐 외국인 카지노 이런 것들 좀 올라갔다. 롯데관광발이 제일 앞서다가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들 보여요. 앞서 제 코너 전에 뭐 흑자전환 얘기가 나오는데 롯데관광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인데도 단기 순이익은 당분간 흑자전환되기 좀 어렵습니다. 한 해 내는 이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자 때문에? 예, 이자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크루즈선 같은 경우 뭐 예약 뭐 제주도는 뭐 내년까지 찼다라고 얘기하고 또 제주도에 대한 강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가장 이제 그 신규로 오픈한 롯데관광개발이 최근에 뉴스에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일단 뭐 정말 중국 지금 뭐 부동산 문제 어렵다 하더라도 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여행 가시니까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돈을 좀 팡팡 썼으면 또 오늘 왜 좋겠다. 항공주는 안 갈까요? 항공주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그 중국의 단체 관광 수혜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왜 그런 빠지는 것들이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이제 결국 단체 관광을 오게 된다라면 두 가지죠. 하나는 개인들이 돈을 내는 있고 회사가 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회사가 돈을 낼 때는 중국 내에 있는 항공사를 이용할 확률이 크고 이들은 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피를 낮춰야 되는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 세계를 띄운다. 뭐 우리가 뭐 1000병을 보내는데 전 세계 뒤에 띄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들은 수혜를 못 보는 거죠. 그 대신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화장품을 사고 그 돈 가지고 카지노 가고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공에 대해서는 리포트들을 보게 된다면 조금 약간 좀 우울하다 이런 좀 논조들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는 최근 들은 막 이렇게 꿈틀거리던 저쪽은요. 어디요? 식품 관련 음식료 예. 섹터요. 예. 음식료 섹터는 오늘 제가 보니까 글쎄 움직임이 크게 없고 농심이 그나마 1% 올라가고 예. 대장주였던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경우 고공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번 네. 뻥 뛴 다음에 거기서 이제 크게 변동 없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식료주 움직인 것도 오랜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음식료주들이 최근에 못 올랐었던 게 예, 예. 정부의 이제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한 판매가 인하 압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표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못 참는 게 밤에 잘까 말까 누웠는데 누가 부엌에서 라면 끓이면 그 냄새 못 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사람도 그걸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더 무섭다라고 그래요? 봐요. 이게 더 무섭다라고 보고 대장주를 저는 삼양식품으로 보는 게 농심은 신라면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노후화됐고 미국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못 받아요. 근데 삼양식품은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는데 불닭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신상은 무조건 먹어봐야 돼. 그러면 추가 매출을 이끌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신라면은 아는 맛이고 불닭인데 새로운 맛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만 투자 아이디어로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느끼셨던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농심 살래, 삼양식품 살래라고 한다면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